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차가운 현실을 인식했습니다. 공격적인 긴축에 경기 침체 공포까지 다우는 3만 선을 내주고 나스닥은 4% 이상 폭락했습니다. 나쁜 게 나쁘다고 입증된 건 악재의 소멸이 아니라 태풍의 초입이라는 걸 하루 만에 인정한 겁니다. 그나마 스스로 경로 선택이 가능한 미국은 사정이 좀 낫다고 할까요? 엑셀과 브레이크, 남의 페이스에 맞춰서 밟는 우리는 7월 금리 인상폭 결정을 두고도 고려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면서 차분하게 오늘 하루 대응해 보시죠. 6월 17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어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1년에 2번씩 나오는 경방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알려드리고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안에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나 또 규제 완화, 주택 공급 시기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등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증시 좀 긴장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트렌드 발전소에서는 올해 상반기 책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볼게요. 어떤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읽을까? 이걸 보면 시대의 고민, 변화, 흐름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문화발전소, 데뷔 9주년을 맞은 BTS가 단체 활동 잠시 쉬겠다 이야기를 해서 CNN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외신들도 집중 타전하고 있는 소식인데 이 잠시 멈춤이 어떤 뜻일까요? 또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회복이 가능할지, 오징어 게임이 실사판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는데 법인세를 좀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기업 친화 정책 많이 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색깔이 확실하게 드러난 내용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직접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인상된 최고 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과세 표준 3천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바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22%로 돌리겠다라는 거고요. 복잡한 법인세 과표 구간도 단순화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과표 구간 같은 경우는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에는 22%, 3천억 원 초과에는 25%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를 3단계 이하로 줄여서 전반적인 세부담을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세 외에도 가업 승계할 때는 상속세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손보기로도 했고요. 반도체, 배터리, 백신 같이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기술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에게도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걱정도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세금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고 유류세도 낮춰주고 돈 들어갈 일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 활성화 위해서 여러 가지 내건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정성 확보 방침하고 충돌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뭐 건전하게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한 적이 있죠. 뭐 이런 윤석열 정부 입장이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현재 경제 위기에도 기업들이 수익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세 올려도 모자랄 판에 내리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뭐 이런 주장들입니다. 뭐 이런 주장 의식하고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뭐 기업 감세 정책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뭐 사업 성장하게 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되게 한다. 뭐 이렇게 반박도 하기도 했어요. 뭐 기업이 돈 더 잘 벌면은 뭐 세금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세금 지출과 제도 손질하면은 튼튼한 재정 만드는데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어떤 논리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부자 감세 논란이 어제 브리핑 현장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내리는 게 주요한 정책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법인세율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곳은 대부분 기업들이죠. 그리고 또 기술투자 대기업 공제같이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경제적 강자한테만 너무 유리한 내용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온 거고요. 뭐 그런데 이런 정책들 시행하려면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요.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대책도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네,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뭐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을 깎아주는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100%일 때는 아무런 할인이 없었던 거고 60%가 됐으니까 세금 매기는 과세 대상이 40%나 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1세대 1주택자는 기존에 11억 원 이하 주택을 종부세 안 내도 됐는데 이제는 14억 원 이하도 안 내게 되는 거고요. 뭐 실제 예시를 들어보면 꽤나 감소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올해 공시가격이 35억 6,300만 원 뭐 이거에 책정된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A씨 주택 공시가면은 원래는 올해 1,542만 원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A씨는 638만 원만 내게 되는 거고요. 이 금액은 2020년 종부세 744만 원 냈던 것보다도 오히려 100만 원 더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원래 냈어야 되는 것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인데 주택 시장에서 LTV 한도는 좀 늘어납니까? 네, 대출 규제 완화되면서 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정책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관련 대출 규제 대폭 완화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먼저 현재 제도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의 LTV 상한은 40%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LTV 상한은 50%입니다.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집값에 따라서 10%나 뭐 20% 포인트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되는 혜택 정도가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 일정 수준 가격 이상 집에는 우대 적용도 안 해줬었는데요. 뭐 투기과열지구 경우에는 뭐 9억 원, 조정 대상 지역에는 8억 원이 기준입니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LTV 우대가 없었고요. 그런데 3분기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이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 이런 거 상관없이 80%로 일괄 완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DSR 규제 이거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서요.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DSR 규제가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규제하는 건데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왜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디테일을 좀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택 공급 관련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런 대책을 내놓겠다 얘기하면서 시기는 못 박았다라고 하는데요. 3분기 내에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 이거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250만 호 공급 로드맵에는 뭐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상세 공급 물량과 공급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관계부처들이 협의할 내용들이 꽤 많아가지고 7월 발표보다는 뭐 8월 중순 발표 정도가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유류세 관련해서는 최대치로 좀 늘려보자. 요 완화폭을 굉장히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주유 비용이 엄청 올랐는데요. 유류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 이거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리터당 붙은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부담이 꽤 큰 상황인데 인하 조치마저 걷어들이면 민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연장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유류세가 인하돼도 리터당 줄어드는 가격 생각해보면 아마 유가 상승세를 잡기는 어려울 텐데 그만큼 유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걸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아닐까 싶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좀 늘어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기간 늘리는 정책 내놓기로 했는데요. 우선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이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고요. 또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현재 열흘인데 이거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으로 가볼까요? 주간 단위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집계가 되는데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주택 매매 가격 관련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은 0.02% 하락하면서 지난주 0.01% 하락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근데 가격을 두고도 옥신각신하고 또 지역별로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습니다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서울에서 우선 매물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여기 조사 살펴본다면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이 63,934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1.7% 늘었다라고 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하고요.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이거 시행이 됐잖아요. 이 직전과 비교하면은 매물이 15%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세도 위축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여기에 따른 한국은행의 빅 스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 심리가 확대됐다. 이런 영향이 작용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했던 소식은 아닌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둔촌주공 관련해서 지금 계속 사회부에서 취재를 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엮여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요. 그 건설사들 간의 갈등은 아직까지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진 않죠. 그런데 사업비 대출 관련해서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요거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긴장하고 지켜보게 되네요.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셔야 하는 의무 남아 있고요. 기본 방역 수칙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좀 고전했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준을 비롯해 글로벌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발표하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점도 영향을 줬고요. 애틀란타 연은이 GDP 나우를 통해서 2분기 GDP 성장률을 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더 높아진 것도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결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필수 소비재 업종만이 조금 견고한 모습을 보여 시장의 화두가 경기 침체로 전환되는 과정이 진행된 가운데 이 만기일을 앞두고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영국을 비롯해서 각국 은행들이 이제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에서는 침체 우려가 퍼지고 있고요. 이 여러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차에 따른 리스크, 자본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환 약세를 통한 인플레
리스크라든지 등등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전에 미 선물 시장 하락에 먼저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이벤트는 스위스의 기준금리 인상이었는데요. 스위스가 정책 금리를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주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스위스 내 제품과 서비스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를 밝혔는데요. 급격하게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화폐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수출 물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 상승이죠. 사실 스위스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2.8%이고요. 내년과 내후년은 2% 미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이 굉장히 부각을 받았습니다. 스위스의 이번 결정으로 유럽 중앙은행도 시장의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프라이싱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영란은행도 금리 결정 이벤트가 있었죠. 25bp로 결정이 됐지만 이 50bp의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소수 의견들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달 7월에 금통위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서 빅스텝 가능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등 이 우려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일단 왜 올리는지는 다들 알겠는데 그 이후가 문제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지표들의 이 경기 침체와 둔화 관련된 리스크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애틀란타 연은이 GDP 나우를 통해서 2분기 GDP 성장률이 0%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GDP 성장률이 1.5% 감소한 데 이어서 2분기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한 건데요.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 요소를 좀 보면 역대 최대의 무역 적자, 코로나 부양책 감소에 따른 정부 지출 감소, 재고 판매 감소, 인플레이션 등 기술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는 현재까지에선 좀 우려로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특히 2분기에 이 무역 적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실제로 이제 재현될 가능성은 조금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GDP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 소비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금리의 급격한 상승 시기에는 경기 침체를 방지한 경우가 94년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점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 지출이 최근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 무역 적자가 크게 감소한 점 등을 봐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은 양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의 속도도 저희가 지속해서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이벤트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에 포커싱이 집중이 되면서 이것이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일 수 있게 변화를 하려면 일단 의미 있는 인플레 둔화 움직임이 포착이 돼야 됩니다. 시장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 좀 주목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은 근원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월말 근원 PCE 지표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겠지만 전달 기준 그리고 이번 근원 CPI도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저희가 미리 좀 확인할 수 있는 연준의 자료가 있는데요.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전망을 좀 미리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헤드라인 CPI나 PCE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나 근원 PCE와 CPI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여부를 봤을 때 어쨌든 근원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피크아웃 기조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도 점차적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뉴욕 장외시장 보면서 내일 출근해서 우리 장 어떻습니까? 질문하기가 참 걱정된다 싶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 경기 침체 우려 등등 부정적인 이슈들이 온갖 다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2% 중후반대에서 출발해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 부분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 법인세율 인하 이벤트에 따라서 기업 이익 추정치 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더 저렴한 모습들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망가진 투자 심리를 고려를 했을 때 이 소화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은 좀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당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을 때 서점에 가면 의외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가에 걸려있는 베스트셀러들, 신작들, 어떤 분야의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출간되느냐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한동안 마음이 힘들 때 아마 베스트셀러 기억하실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기를 끌기도 했었고 이후에 장이 좋을 때는 경제 경영서가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베스트셀러 목록 상반기에 어떤 책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울리고 웃겼는지 예스24의 도서사업본부 박수호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말씀 나눌 때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큽니다. 집콕 때문에 책 판매도 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다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올해 상반기는 어땠습니까? 작년이랑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이슈가 있어서 도서 판매가 사실은 좀 특수하게 증가를 했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작년 재작년이랑은 양상이 좀 다르게 이제 좀 조정 국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확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등락이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보합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소설이라든지 대중문화라든지 어린이, 사회정치 이쪽 분야는 좀 성장을 했고요. 반면에 경제 경영, 재테크 이쪽은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좀 약간 하향 국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분야별로 베스트셀러를 항상 집계를 하잖아요. 네. 물론 경제적인 의미가 크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상반기 베스트셀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분야별로? 네네. 네, 우리가 어떤 점들을 알 수 있습니까? 일단 베스트셀러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핵심적인 것은 결국엔 지금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베스트셀러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베스트셀러 그 상위 순위에 이혜인 수녀님의 에세이와 주식 투자 따라하기 가치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재밌네요. 네. 책으로 투자도 하고 힐링도 받고. 네네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것 같진 않아요. 그 상황은.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당장의 이제 필요와 관심,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결여된 거에 대해서 뭔가 채우고 싶거나 아쉽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욕구 등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와 관심. 얼마 전에 예스24에서 그 상반기 베스트셀러 발표를 하셨는데 그 회사 기준으로 1등은 어떤 책입니까? 네, 저희 기준으로 상반기 베스트셀러 1위는 그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그 소설이고요. 이 소설은 그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이 팔렸던 그 달러구 특군 백화점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 또 작가의 전작인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망원동 여기서 가깝지 않습니까? 네, 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망원동을 무대로 하는 좌충우돌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소설인데 이거랑도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의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제목에 편의점이 이제 들어가 있듯이 그 청파동에 있는 작은 골목에 있는 편의점을 무대로 하는데 청파동 멀지 않아요. 숙대 입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편의점의 사장님이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노숙자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연히 그렇게 받게 되면서 그 사장님이 중년인데 중년 남성의 노숙자를 이제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그 전개되는 소설인데 좀 굉장히 좀 잔잔하게 펼쳐지면서 또 중간중간 좀 자연스러운 웃음도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들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마지막에 이제는 결말 쪽에서는 좀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결말이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찾으신 것 같고요. 1월 첫째 주부터 그 5월 다섯째 주까지 22주 연속 종합 5위 안에 들었던 굉장히 꾸준한 셀러였습니다. 22주 연속은 네. 그 어려운 거 맞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요. 저도 책을 한번 내봤는데 이 순위 안에 들어가고 22주 요거 유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딱 말씀해 주시니까 그 스토리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화면이 그려지네요. 네, 약간 그걸 염두에 두고 쓰신 것도 같습니다. 작가님이. 그쵸. 워낙 시나리오도 쓰셨던 분이고. 네.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편의점 사장님은 뭐 어쩔 수 없이 송강호 씨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잔잔한 그 시민들의 일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궁금증도 그 자아내게 되는데 또 어떤 책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까? 네, 이 책 외에도 이제 아마 맛이 아시겠지만 그 해외 그 OTT 서비스에서 이제 드라마 제작된 빠친코란 네, 작품이 있었고요. 이민진 작가의. 그리고 이제 지난 그 2월에 그 타기하셨던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선생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하 작가가 이제 9년 만에 신작을 내서 이제 작별연사라는 신작을 냈는데 이 책도 좀 많이 팔리고 있고 가장 특이했던 셀러로는 그 과학 분야 책인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그 형식이 굉장히 뭐 회고록 같기도 하고 자서전 같기도 하고 뭐 여러 좀 분야가 섞여 있는 작품인데 또 반전도 좀 있고요. 과학책 일단 과학책이랑 다르게 그래서 이런 분야가 좀 눈에 띄었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과학책에 반전이 있다. 네. 요거 재밌네요. 네. 물고기 책이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일이 흔치 않죠,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이제 그 도서 분류학자를 다룬 책인데 어허. 굉장히 특이한 책이고 아마 출판사에서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갈 줄 몰랐을 거예요. 모두가 네. 당황한 그 네. 책인가요? 그 아름다운 당황이 이제 일어나는 아름다운 당황. 네, 책이죠. 이게 비인기 분야잖아요. 사실은 그쪽에. 네, 과학 쪽이 아무래도 좀 마이너한 분야죠. 우리 네. 제목 한번 다시 얘기해 줄까요? 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저도 궁금해지는데 2022년 상반기 베스트셀러들을 좀 짚어보니까 트렌드가 어떤 건지 살짝 감은 오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볼게요. 상반기 베스트셀러 1등 불편한 편의점이 우리나라 작가가 쓴 소설이잖아요. 네. 이게 뭐 요즘엔 웬만하면 다 K를 붙인다 해서 네. 그 식상하다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소설 적어도 한국인 작가가 쓴 책이 유행을 하는 것만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약간 조정 국면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 소설은 네, 전년 대비 한 7.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위에 이제 그 불편한 편의점을 필두로 해서 뭐 빠친코, 작별인사 등 셀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뭐 부커상 수상은 못했지만 최종 후보에 올랐던 그 정보로 작가의 저주토끼라는 작품도 네. 있었고, 그리고 그 불편한 편의점이랑 또 약간 비슷한 그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라는 또 책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사랑을 받아서 역시 이제 한국 소설이 좀 많이 버텨준 네, 그런 상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제목에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 재작년 그 올해까지 특정한 공간을 부각한 제목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편의점 아니면 서점, 백화점 어떤 장소를 지칭하면서 거길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가잖아요. 네네. 우리가 어떤 장소에 묶여있는 시기가 길어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특히 우리가 많이 자주 가는 서점, 편의점 이런 곳에서 이제 누구나 집 앞에 있는 이런 공간에서 이제 좀 잔잔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또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가 있고 마치 또 나의 이야기 같고 또 한편으로 나도 이런 걸 쓸 수 있을 것도 같고 뭐 이런 책들이 좀 이입이 돼서 좀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천서진 씨만 살 수 있는 펜트하우스 이런 데가 아니라 네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걸으면서 항상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공감을 얻었다. 우리 소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작년에 그 뚜렷한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뭐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소설들이 계속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거 이건 왜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 소설은 원래부터 이제 굉장히 메이저한 분야였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매해마다 약간 뭐 인기 테마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독자들이 가장 편안하고 무난하게 택하는 분야가 일단 한국 소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뭐 K 콘텐츠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좀 많이 증대한 부분이 또 이제 한국 소설 인기에 좀 요인을 작용한 것 같고 또 최근에 그
이제 문단을 보면은 뭐 김초엽 작가라든지 장유진 작가라든지 이런 신진 작가들도 좀 많이 나왔고요. 네. 또 뭐 김영하라든지 김훈이라든지 이런 중견 작가들의 밸런스가 좀 괜찮습니다. 지금 한국 문단이 그렇고 그런 점도 있고 또한 재작년부터 이제 그 순문학 작가들이 뭐 SF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SF로 넓히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예전에 보면 스릴러나 SF나 이런 장르는 네. 다 해외 소설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무슨 성우가 막 그 굉장히 비장하게 더빙을 해서 라디오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런 시장이 좀 전 같지 않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들을 보면은 근데 어린이 분야에서도 이 서적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떤 책을 좋아했나요? 네, 어린이 분야가 이제 올해 좀 약진한 그 분야 중에 하나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 안에 경제 경영 책이 제일 많았는데 네. 올해는 이제 16권으로 어린이 책이 제일 많고요. 이제 가장 큰 거로는 아마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다 아실 텐데 그 흔한 남매 시리즈라고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야,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의. 그 TV에서 시작을 해서 네. 원래는 유튜브 시작이죠. 네, 유튜브로 시작을 했죠. 유튜브에서 네. TV에서 책에서 그 만화도 나왔죠. 네, 뭐 만화도 있고 콘텐츠가 굉장히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새로운 시리즈 나올 때마다 거의 폭발적으로 판매가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상반기에 특히 이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좀 이렇게 감동스럽게 읽을 수 있는 좀 고급 어린이 책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긴긴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책들이 좀 많이 팔렸고 또 하나가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초등학교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간 스테디셀러도 좀 많이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흔한 담배 센데요. 네, 흔한 셉니다. 담배가 이게 저희 집 어린이도 너무 좋아해서 저희 집 아이도 좋아합니다. 흔한 담배 이게 부모님들은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게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경제 경영이 휩쓸었는데 올해는 어린이 책이 많았다. 경제 경영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베스트셀러 저자들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고 뭐 메가히트 상품입니다. 이런 책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장도 안 좋고 자산 시장의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럴 때는 경제 경영 책에 대한 인기 어떻습니까? 네, 경제 경영 분야는 그 시장 상황이랑 좀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주식 책들도 많이 팔리지 않고요. 뭐 반면에 뭐 시장이 좋으면 또 많이 팔리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작년은 이제 29% 정도 성장을 했는데 경제 경영이 올해는 7.9%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시장을 좀 반영하는 것 같고 반면에 약간 그 주식은 좀 많이 내려갔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어떤 그냥 뭐 기대 심리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판매가 많이 는 건 아니지만 일단 출간 종수는 일단 좀 많이 늘었습니다. 30%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식 부동산 특히 부동산 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식은 좀 계속 고전을 할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입니다. 상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경영 분야에서 그래도 이 책은 살아남았다. 그런 책들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 경제 경영이 전통적으로 이제 돈 관리라든지 뭐 이쪽이 이제 좀 메이저 분야여서 판매 비중이 좀 높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기술과 시대의 변화를 다룬 책들, 뭐 세븐테크라는 책이라든지 뭐 NFT, 뭐 레볼루션,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뭐 이렇게 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을 다룬 책들이 좀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이제 반면에 원래 전통적인 그 강자가 뭐 경영 전략서라든가 그렇죠. CEO 책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은 좀 고전을 했습니다. 올해. 네.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어지럽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다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 경제 상황이 그래도 좀 희망적이다 했던 굿투 그레이트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책들이 네,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은데 자기계발서에 대한 관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대면 면접 다시 시작들 한다고 하고 우리가 인생 이모작을 준비한다는 분들도 많고 자기계발서 분야에서는 어떤 게 유행을 네.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개발 분야는 사실 뭐 새로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기보다는 사실 어떤 그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례로 얘기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설득이 되느냐 독자들이 이제 이런 게 가장 관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싱킹이라는 책이 좀 많이 팔렸는데 이 책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부자인 저자가 부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필이 된 것 같고요. well thinking이라는 게 좋은 생각. 네네네. 좋은 생각 결국 좋은 생각이 돈을 만든다. 어. 뭐 이런 그 맥락의 그 책인데 이제 자기 자체가 부자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필이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인드셋 이런 책들은 이제 꾸준히 원래 뭐 마음가짐 새로 하는 뭐 이런 책들은 이제 꾸준히 나왔던 것이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90년대생들의 뭐 인플루언서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약간 직관적인 그 내용을 담은 책들 예를 들면 뭐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뭐 이런 책이라든가 네. 뭐 이런 책들이 이제 2030들이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책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동안 회사나 학교에서 힘들었던 것들 네네. 내가 잘 살면 그게 짱이다. 여기에 공감을 얻는군요. 웰스팅킹이라는 책은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왜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나를 믿어주면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 그 네네. 책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네. 최근 들어서 그런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책들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드라마 대본집이나 포토 에세이 출간 저는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지하철 타서 보면 책 들고 다니는 젊은 분들은 이런 책 굉장히 많이 네네.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종수부터 일단 그 올해 21종 정도가 나왔고요. 최근 3년간 가장 많았고 판매량은 전년 대비 한 108% 이상 성장을 했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았던 그 이른바 덕후분들이 그 여운을 좀 이어가려고 이제 물성으로 된 뭐 대본집이라든지 포토 에세이라든지 물성으로 된 네, 그런 네. 거를 이제 좀 소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발빠르게 또 출판사들이 대응을 해서 이제 출간을 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 K 콘텐츠 또 관련돼서 앞으로도 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이제 그 와중에 또 드라마들 워낙 잘 만든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당분간은 좀 이런 유행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대본집 중에서는 어떤 드라마들이 유행을 합니까? 네, 뭐 그의 우리는이라든지 나온 지 좀 됐지만 뭐 나의 아저씨라든지 네, 뭐 시멘트 게러 뭐 이런 책들이 좀 많이 인기 얻었습니다. 나의 아저씨는 정말 인생작으로 꼽는 네. 분들 많을 거예요. 아이유의 연기도 너무 좋았지만 이선균 씨 내력과 외력의 싸움 이런 대사들 아마 나의 해방일지도 그에 못지않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 아마 싶은데요.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곧 나오겠죠. 구시의 그 대사가 떠오르네요.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윈 필요 없어. 오늘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일 텐데 작년 상반기에 인문 교양 분야의 서적 판매가 크게 줄었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네. 인문 교양 이거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인문교양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키워드라든지 유행에 좌우되는 분야는 아니고요. 얼마나 좀 참신한 기획이 있었는지 혹은 새로운 저자가 얼마나 발굴이 됐는지 혹은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좌우가 되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현호 선생의 그 추모 분위기가 좀 판매로 영향된 부분이 좀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50대라는 어떤 특정 연령대와 고전을 연결시킨 기획이 조금 어필이 됐었습니다. 뭐 50에 있는 논어라든가 뭐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라든가 그러니까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책들인데 사실은 50대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50대만 있는 건 아니고요. 40대도 읽고 60대도 읽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좀 눈에 띄어서 많이 판매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심리학 분야는 전통적으로 인기 분야인데 이쪽에서 이제 마음의 법칙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나와서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50일까요? 그 이제 원래 이것도 약간 유행을 타는데요. 네. 몇 년 전에 뭐 40에 읽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아. 60에 읽는 그런 게 있었는데 50대가 이제 뭐 MZ 세대와 이쪽 기성이 약간 낀 세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좀 굉장히 애매하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출판계에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50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그런 책은 어떻습니까? 한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요리하세요, 인테리어 하세요, 네, 뭐 네. 이런 리빙 관련한 네, 책들 네. 많았잖아요. 그쪽은 인기가 어떤가요? 그쪽은 올해는 조금 이제 좀 부진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워낙에 작년 재전이 워낙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조정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이렇다 할 새로운 유행이 안 나왔습니다. 뭐 유행한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 어떤 다이어트가 유행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 같고
방송에서도 최근에 이제 먹방 인기가 많이 없고 이제 스포츠 예능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용서들은 올해 조금 부진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방송 트렌드도 생각해보면 한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네. 여기 맛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운동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대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운동하는 생활체육 특집 기대하세요. 조만간 찾아옵니다.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나타난 다양한 트렌드들 우리가 짚어봤는데 자,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뭐 유튜브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가필드는 쿨해. 아이디가 재밌네요. 대사까지 외우시고 제 얘기 말고요. 물성 대본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니 우리 본부장님도 진성 덕후일 가능성이 네. 있다. 네. 맞습니까? 저도 나의 아저씨가 인생 드라마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의 아저씨를 감명 깊게 보시고 대본집도 구매하신 우리 본부장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나 변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 대본집과 포토 에세이 활성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분야들은 이제 오랜 기간 마이너한 카테고리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한 카테고리였는데 올해 이제 부쩍 성장을 했고요. 이제 뭐 스포츠에 좀 비유하자면은 그 만년 2부 리그 팀이 이제 1부 리그에 올라온 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주면은 뭐出版계라든지 서점계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마이너했던 분야가 이제 사이즈가 컸으니까 이제 매출이 늘어날 테니까 이제 두루 서점이나出版사가 다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저 그 전자책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까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거든요. 아, 네. 저희가 전화로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그때 한번 출연해 주실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24 도서사업본부의 박수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연예가 소식은 BTS가 단체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 이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백악관에 초청이 됐던 그야말로 빅셀럽이죠. BTS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이브 주가는 이슈가 불거진 당일에만 24%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빠졌고 오늘은 소폭 오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에요. 9년 동안 달려온 BTS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실사판의 게임을 영국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면 뽑아서 참가자 결정한다고 하는데 요거 재밌네요. 여러 가지 문화계 소식들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BTS가 9년 동안 완전체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개인 활동도 하고 잠시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유가 궁금한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의아할 수도 있다. 반대로 왜요? 생각해 보면. 이거 다들 팬들이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물론 BTS라는 그룹의 상징성과 또 뭐랄까 이거를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충격일 수 있겠지만 네. 그룹 활동 말씀하신 대로 9년 아닙니까?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 7년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커리어인데 사실은 9년간 본격적인 솔로 활동이 거의 없었고 믹스테이프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이런 시기가 일찍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룹의 정체성은 유지한 상태에서 각각의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거는 사실 만약에 이들이 유명하지 않은 그룹이었다면 큰 뉴스거리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건 뭐 네. 마땅한 일이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유를 찾자면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으로서 저는 자연스러운 뭐 진화? 이동의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간 뭐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겠지만 본인들마다 각자의 어떤 계획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뭐 현실적인 뭐 군 문제도 네.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만 적어도 팬들에게 이런 식의 그들의 뭐 진심이라든지 그런 이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령 기자회견이나 혹은 뭐 성명의 형태로 말하지 않고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로 그 BTS 페스타 중에서 회식이라는 형태로 그런 맥락들을 설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코로나가 막 풀린 상황이기도 하고 BTS가 오랜만에 앨범을 내서 뭐 사전 계약 200만 장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그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걸 기다린 팬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서 아쉬움이 있는 건데 혹시 BTS가 단체 활동을 잠깐 중단함으로써 잃게 되는 건 없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이게 어떤 형태로든 뭐 중단보다는 가령 솔로 활동을 위주로 한 활동에 좀 더 치중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휴식이 될 확률이 높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잃는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글로벌 스케일의 뭐 완전체 투어 이런 거 정도는 당분간은 보기가 어려울 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각각의 뭐 개인들을 뭐랄까요 선호하거나 혹은 응원하는 팬덤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제까지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다양한 면모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잃는 것보다는 글쎄요 뭐 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저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생각해 보면 서태지와 아이들도 인기가 최정상에 있을 때 그때는 뭐 지금과 상황이 완전 똑같진 않아요. 그때는 해체 선언이었으니까. 근데 인기 정점에서 그룹들이 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저는 뭐 서태지와 아들 같은 경우는 은퇴 선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틀즈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 또 혹은 뭐 이런 개인들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경우였죠.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뭐 공통점이 정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이제 굳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 아티스트의 정점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 정점에 오르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바라든지 뭐 그 안에서 조금 다양한 길을 모색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해왔을 것인데 다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가장 정점의 순간에서 네. 왜 다른 선택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정점의 순간에서 굳이 내리는 다른 선택은 아니다. 이미 그동안 어떻게 보면 쌓아왔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를 모색하는 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회식의 형태로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때 RMC가 했던 얘기를 보면 한국식 아이돌을 키워나가는 이런 구조를 보면 숙성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토로하고 있는 그 숙성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슈가가 얘기했던 그 쥐어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아이돌 시스템이라는 건 어쨌든 기획사가 그룹을 만들고 기획사 주도로 어떤 계획을 짜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가 조금은 끌려다니는 형태로 그 스케줄들을 소화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소화한다는 말이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방향성 혹은 하고 싶지 않은 스케줄도 소화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바쁜 와중에서 내가 조금 더 생각하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본인만의 컨트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한 거라고 봐지고 사실 이거는 그런데 아이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RMC가 아이돌 시스템을 직접 저격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적인 고민 그리고 지금 뭐 9년차 10년차에 이르르는 뮤지션으로서의 나름의 변화에 대한 그 열망 같은 것들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 아이돌 씬이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전 종합적으로 짚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굳이 꼽자면 지금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굉장한 이상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벽해야 되고 항상 팬들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것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빈틈이 없는 부분만을 보여주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가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뭐랄까요 자신들이 완벽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사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한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상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실제와 다르더라도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RMC나 뭐 다른 분들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런 쉰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6월 10일에 프루프 앨범이 나왔어요. 이번 앨범은 어떤가요? BTS의 지난 사실은 9년 1막의 커리어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증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증명 끝에 얻어진 증거가 있을 것이고 마침 또 블랙 프루프, 방탄이라는 말에 프루프를 또 딴 말이기도 한데 전체적인 기조는 돌아봄이에요. 뭔가 여기서 새로운 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앤솔로지라는 앨범 특성상 지난 커리어를 돌아보고 조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팬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처럼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팬들에게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또 앨범이 되겠고 BTS를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들이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속사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2조 원 넘게 빠진 데다가 앞으로의 활동에도 기존에 단체 활동할 때만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래서 예측했던 아마 임팩트였을 것 같은데 예측보다 컸는지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이브에서도 이런 정도의 파장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런 콘텐츠를 뭐 동의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가 지난 몇 년간 사실은 추구해 온 게 BTS 이후에 하이브거든요. 네. 예, 그래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든지 다양한 그룹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도모해 왔고 하지만 그 누구도 BTS의 자리를 금방 대체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피해는 감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뭐 본인들의 방탄소년단 본인의 생각도 그렇지만 하이브 역시도 이것이 BTS의 끝이 아니고 BTS의 중단이나 혹은 해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BTS 이후를 기획할 때 르세라핌의 학폭 사태 이런 데 제때 대응하지 못한 거 이런 거 좀 뼈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넷플릭스까지 갈 시간이 안 되겠네요. 저희가 BTS 새 앨범의 Yet to Come 어제 엠카에서 1등 했거든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 Was it honestly the